새벽 2시 철물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또, 또. 남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었죠. 왼쪽 볼엔 선명한 붉은 손자국, 찢어진 입술에선 마른 피가 보였습니다. 임신 7개월,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것을 이제 꺼내야 할 때라는 걸 말이죠. 이 남자는 평범한 철물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겨온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딸을 폭행한 의사사위에게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벌인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진우 64세 서울 성북구 작은 골목에서 30년째 진우 철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낡은 2층 집 1층은 철물점, 2층은 그가 사는 집이었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수였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래도 아직 건강한 몸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구만. 혼잣말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쿵, 쿵.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6시 30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 드르륵.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11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했죠. 진우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나사못, 드라이버, 망치, 페인트통. 하나하나 먼지를 털고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에겐 가족 같았죠. 7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전구 하나 주세요. LED 15W짜리요. 네, 잠깐만요. 8,500원입니다. 요새 물가가 참, 예전엔 3,000원이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떼어가는 게 없어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진우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싼 김밥 한 줄과 바나나 우유 하나. 소박한 점심이었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이서연. 32살, 그의 하나뿐인 자식이었죠. 서연이 녀석 잘 지내고 있겠지.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30년 전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때 딸은 겨우 2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예쁜 옷도 못 사주고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씩씩하게 자라줬죠. 대학까지 졸업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5년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 강민석 35세 강남에 있는 민석 정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의사라니 진우는 처음 소개받았을 때 깜짝 놀랐었죠. 아버님, 서연이 잘 모시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석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반듯한 양복, 단정한 헤어스타일,
공손한 말투, 흠잡을 데 없는 사위감이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우리 서연이 좀 소심한 편이니까 잘 챙겨주게. 네,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석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결혼식 날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손을 놔줘야 하는구나. 아빠, 울지 마세요. 자주 올게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 1인당 5만 원짜리 코스였죠. 민석이 항상 계산했습니다. 장인어른 편하게 드세요. 아이고, 자네가 매번 계산하니 미안하네.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완벽했습니다. 장인의 술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 말을 경청하고 딸을 다정하게 챙겼죠. 서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여기 있어. 고마워요, 여보.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화사한 메이크업, 예쁜 옷, 환한 미소. 내 딸 정말 잘 만났구나. 진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딸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했는데 어느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죠. 아빠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만 챙기고. 네, 아빠도요.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3분, 길어야 5분. 그리고 만날 때마다 딸의 화장이 짙어졌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입술엔 진한 립스틱을 발랐죠. 서연아,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니냐? 요즘 유행이에요, 아빠. 촌스럽게. 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없었죠. 뭔가 지친 것 같았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딸은 항상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드르륵 하루가 끝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와 김치,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녀석 잘 지내겠지. 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고 딸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울면서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아빠 도와줘요. 하지만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죠. 새벽 3시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꿈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다는 걸 말이죠. 3월 15일 서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죠.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고 참기름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선물로 가져다 줘야지. 스테인리스 보온통에 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25,000원짜리 작은 사이즈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오후 2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약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보온통을 들고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딸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석의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30평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인터폰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서연이 아버지. 아, 장인어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달랐죠.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서연이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왔네. 아. 민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서연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아파? 그럼 더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좀 쉬어야 해서요. 다음에 뵙죠. 민석은 보온통을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 아, 찰싹?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쿵.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그냥 컵이 떨어진 소리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죠. 그날 이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그날 괜찮았니? 걱정돼서 그래.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컨디션 난조였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예전 같으면 이모티콘도 보내고 아빠 사랑해요 같은 말도 했을 텐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4월 초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김지은이에요. 서연이 친구요. 아, 지은이. 오랜만이구나. 지은은 서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가끔 집에도 놀러 왔었죠. 아저씨, 서연이 요즘 연락이 안 돼요. 응? 무슨 소리야?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진우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바쁜가 보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해도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아저씨, 혹시 서연이 만나시면 연락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우는 스마트폰이 서툴렀지만 딸의 SNS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였죠. 딸이 예전엔 자주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맛집 음식 사진, 친구들과 찍은 셀카. 하지만 확인해 보니 마지막 게시물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석과 찍은 사진 한 장.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행복해 보여. 잘 살아. 하지만 그 이후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과거 게시물을 훑어봤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도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혼자 찍은 사진들이 전부 삭제돼 있었죠. 왜 지운 거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5월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딸이 꼭 찾아왔었습니다.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외식도 하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혼자 가게에 앉아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후루룩 면을 삼키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하면 다 이런 건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시댁 가야 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던 딸이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동대문 공구상가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볼트와 너트 재고를 채워야 했죠. 오후 4시쯤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가야겠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브런치라는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나오는데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연이 앉아 있었죠. 서연이잖아.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못해? 쓸모없는 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죄송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자신 앞에서 보여주던 그 공손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모습,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저게 우리 딸이 맞나?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가가려고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일어서며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집 가자. 응. 두 사람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내가 뭘 본 거지?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의 움츠러든 어깨,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민석의 차가운 눈빛.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진우를 짓눌렀습니다. 11월 2일 새벽 2시 15분. 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진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형편없었습니다. 왼쪽 볼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5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서연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임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했습니다. 7개월쯤 돼 보였죠.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딸은 맨발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어서. 진우는 황급히 딸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서 본 딸의 모습은 더 끔찍했습니다. 목에도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른 흔적이었죠. 팔에도 크고 작은 멍이 가득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여러 색깔의 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앉아, 어서 앉아. 진우는 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거즈를 준비했습니다. 찢어진 입술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서연은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파?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딸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 밑엔 더 많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였죠. 물 마실래? 네.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누가 그랬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그 자식이 때린 거지? 서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진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말해봐. 언제부터였니?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뭐?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잖아. 그럼, 네. 3년 동안 계속이었어요. 천둥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민석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부터 폭언이 시작됐죠. 너 이것도 못해? 쓸모없네. 밥은 왜 이렇게 못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지르다가 점점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 뒤엔 처음으로 맞았어요. 뭐?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뺨을 때렸어요. 찰싹?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도 믿었어요. 그게 마지막 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거의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때렸습니다. 집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때렸습니다.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면 때렸습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친구야? 집이나 지켜. 아빠 보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때렸어요. 뭐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그딴 철물점이나 하는 거지 같은 놈한테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땐 이제 안 때릴 줄 알았어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졌어요. 애 낳으면 내 소유물이라고. 절대 도망 못 간다고. 임신 3개월 때 구토가 심해서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5개월 때는 배가 나왔다며 뚱뚱해 보기 싫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녁을 늦게 준비했다고 배를 발로 찼어요. 뭐?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배를? 임신한 배를 찼다고. 네. 배가 아파서 병원 가자고 했더니 그게 더 화나게 했나 봐요.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린다고. 서연은 흐느꼈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겨우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맨발로.
진우는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자식을 당장 달려가서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진정하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미안해요.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몰랐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딸 하나만 키웠는데 그 딸이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진우는 딸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그 자식? 이제 끝이야.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딸을 2층 침대에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명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명함이었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이진우. 진우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입니까? 저예요. 이진우.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진우는 2층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웅크린 채 담요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면서도 편하지 못할까요? 진우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목이 메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이진우. 30년 만에 꺼낸 명함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1994년 서울 강남. 당시 진우는 34살이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아들, 재벌 3세였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명품 옷을 걸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서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만 중요했습니다. 너는 대한그룹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그것만 생각해라. 어머니는 사교 모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틀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26세.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늘 책 냄새를 풍기며 웃던 사람이었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진우는 그녀를 봤습니다. 어떤 책 찾으세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는데요. 뭘 좋아하세요? 그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바라봐줬습니다. 진우는 그날 이후 매일 그 서점에 갔습니다. 책을 사는 척하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뒤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미영은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우의 부모님이 알게 됐습니다. 서점 직원? 그런 여자와 사귄다고? 아버지는 펄펄 뛰었습니다. 당장 헤어져. 내가 만날 사람은 재벌가 딸이야.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버지, 전 미영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아버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하지만 진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미영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럼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진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34살 청년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1995년 봄, 진우와 미영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없었습니다. 주례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죠. 미안해요, 미영 씨.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해드리고.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미영은 웃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성북구 작은 골목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진우는 재벌가 인맥을 모두 끊었습니다. 명함도 신분증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진우로 살기로 했죠.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 전부 미영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시작해봐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미영은 믿어줬습니다. 철물점은 작았지만 진우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진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잘 키울게요, 미영 씨.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두 돌이 됐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남편입니다. 유가족이시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그 한마디에 진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2살 딸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아. 진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그게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0년이었습니다. 진우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딸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딸 앞에선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최고네. 딸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평범하게만 살자. 그것만으로도 행복이야. 진우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재벌가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그룹은 전문 경영인이 맡아 돌아가고 있었고 법적으로 진우는 여전히 유일한 상속인이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엔 수천억의 돈이 있었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가 좋아.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게 진우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평범함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함 뒤에 숨어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숨긴 건 힘이 아니었어. 용기를 숨긴 거였어. 딸을 지킬 용기, 힘을 쓸 용기.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입니까? 네. 누구시죠? 저예요. 이진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세상에. 30년 만에. 지금 당장 서울로 오십시오.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서, 내가 한 짓 100배로 갚아주마. 복수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진우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2 철물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띵동, 센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남자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실장. 진우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알다시피 이렇게 지냈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우는 박 실장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35세, 강남 민석 정형외과 원장. 이 사람에 대해 48시간 안에 모든 걸 파악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제 사위입니다. 그리고 제 딸을 3년 동안 폭행한 인간입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님을요? 네. 어제 딸이 온몸에 멍을 입고 도망쳐 왔습니다. 임신 7개월인 상태로 말이죠.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학력, 경력, 재산, 범죄 기록, 병원 운영 상황, 인간관계, 모든 것을 파헤치십시오. 빈틈없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을 대기시키십시오. 대형 로펌 중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섭외하고요. 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일어서려는 순간 진우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철저하게 하십시오. 한 명도 살려주지 마십시오. 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48시간 뒤 박 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 300페이지쯤 돼 보였죠.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철물점 2층, 진우의 거실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학력입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겉으로 보기엔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의대 재학 중 성적은 하위 30% 수준이었습니다. 전공의 시절에도 실력이 평범 이하였고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십시오.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정형외과는 5년 전 개원했습니다. 초기 자본금 15억 원, 전부 부모님께 받은 돈입니다. 부모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중산층입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주부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대출금을 합쳐서 아들 병원을 차려준 겁니다. 진우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 실장이 빨간 표시가 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개원 후 3년간 의료사고가 총 2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첫 번째, 2020년 6월 68세 남성 환자의 무릎 수술 중 신경 손상. 환자는 영구적인 보행 장애를 얻었습니다. 진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두 번째, 2021년 11월 45세 여성 환자의 척추 수술 중 과다 출혈. 환자는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없습니까? 돈으로 무마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겐 합의금 8천만 원, 두 번째 환자에겐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해서였죠. 박 실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 사본입니다. 저희 측에서 입수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박 실장이 재무제표를 펼쳤습니다. 겉으로는 연 매출 12억 원으로 보고되지만 실제 순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과잉 진료로 환자를 끌어모으지만 합의금과 대출 이자로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입니까? 현재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은행 대출 2억, 사채 1억 5천만 원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들 평가는요? 인터넷 후기를 보면 평점 2.8점입니다. 5점 만점이에요. 과잉 진료를 권한다. 의사가 불친절하다. 상담 시간이 너무 짧다 같은 악평이 많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이것도 심각합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호사 성희롱 진정서입니다. 총 3건이 노동청에 접수됐습니다. 3건이나? 네. 하지만 모두 무마됐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에게는 위로금 500만 원, 두 번째는 800만 원, 세 번째는 1천만 원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농담, 업무 시간 외 술자리 강요 등입니다. 한 간호사는 진료실에서 껴안으려 했다는 증언도 남겼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네.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진우는 USB를 받아 꽉 쥐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대 동기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와요? 네. 병원 자금을 대준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대전에 거주 중인데 아들이 1년 넘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연애 폭력 전력이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2017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때려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진우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컵이 덜그럭 흔들렸습니다. 그런 인간과 내 딸을 결혼시켰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고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법무팀 준비는 됐습니까? 네. 김앤장 로펌의 이성우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의료소송 전문가입니다. 30년 경력의 승소율 92%입니다. 좋습니다. 즉시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상해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예약은 제가 해두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과 연결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합니다. 3년간의 폭행 기록, 이웃 증언, 병원 진료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이혼과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자식의 병원을 무너뜨리십시오. 의사 면허도 박탈시키고 재산도 모두 압류하십시오.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한그룹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강민서?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폭풍이 시작된다. 복수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11월 10일 오후 3시 철물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강민석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민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계산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연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데려가야죠. 안 됩니다. 뭐라고요?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당장 내놓으시죠. 민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석을 응시할 뿐이었죠. 앉아라. 앉긴요. 당장 서연이를 앉으라고 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온화한 장인어른이 아니었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은 주춤하다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약 300페이지쯤 되는 분량이었죠. 이게 뭡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너에 대한 모든 거다. 진우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기록 이건 2020년 6월 68세 남성 환자 신경손상 합의금 8천만 원 2021년 11월 45세 여성 환자 과다 출혈 사고 합의금 1억 2천만 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간호사 성희롱 3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로금 총 2,300만 원으로 입마금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병원 부채 3억 5천만 원 은행 대출 2억 사채 1억 5천만 원 이자 만월 850만 원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진우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딸 서연의 상처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에 멍, 팔에 손자국, 목에 멍든 자국,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3년간 제 딸을 폭행한 기록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 17건, 이웃 증언 5건, 진단서 전치 4주.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오해?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오해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민석이 움찔했습니다. 진우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이진우. 이게 무슨 30년 전 나는 모든 걸 버리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지.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마 그 대한그룹? 자산 15조 원짜리? 맞아. 민석은 넋을 잃었습니다. 어제부터 일이 시작됐을 거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병원 주요 투자자 3명이 투자금을 회수했을 거고 의료기기 업체 2곳이 계약을 해지했을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특별 감사 통보를 받았을 테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요청했으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이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될 거야. 은폐된 합의서는 이미 복지부에 제출됐고 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결과는 뻔할 거야. 의사 면허 정지 최소 6개월, 길면 영구 박탈. 안 돼. 안 돼요. 병원은 다음 주에 문을 닫게 될 거다. 환자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사직하고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거야. 진우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가압류 신청서다. 너 명의의 모든 재산, 통장, 부동산, 자동차 전부 동결될 거야. 탁! 서류를 민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지.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습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증거는 충분해. 사진, 진단서, 녹취록, 증인 진술서. 민석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은 12월 초에 열릴 거고 검사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할 예정이야. 집행유예는 없을 테니 그렇게 알아두도록.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석이 손을 비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해도 법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 진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5억 원, 양육비 월 300만 원씩 20년간 총 7억 2천만 원이야. 5억? 제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지. 부모님께 빌리든지 평생 갚든지.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석? 네. 넌 내 딸을 거지 취급했지. 철물점이나 하는 거지 같은 놈의 딸이라고 했다는 것도 들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가 거지가 됐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병원은 문 닫고 면허는 박탈되고 빚은 7억이 넘고 감옥에 갈 테지. 제발
이게 끝이 아니야. 진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의 의료사고 기록은 언론에 공개될 거다.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고 너의 이름을 검색하면 평생 이 기록이 따라다닐 거야. 민석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다. 진우는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진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쿵.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내려오고 있었죠. 아빠.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 들었어? 네. 고마워요, 아빠. 딸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진우도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시는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2025년 2월 민석 정형외과는 폐업했습니다. 건물엔 임대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강민석은 의사 면허가 6개월간 정지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죠. 재산은 모두 압류됐고 위자료 5억 원과 양육비 7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의료사고 은폐 의사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인터넷엔 관련 기사가 수백 개 올라왔죠. 강민석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조용히 철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봄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분만실 앞. 진우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30년 전 딸이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었죠. 설렘과 불안이 섞인 그 감정. 오후 2시 37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3.2kg이에요. 딸은 괜찮습니까? 네, 산모도 건강합니다. 잠시 후 면회 가능하세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아. 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보드라웠습니다. 눈을 감은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예쁘죠? 응, 정말 예쁘구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하은이요. 이하은.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서연이 아기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안아보세요, 아빠.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외할아버지란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잘 키울게. 너는 행복하게 자라야 해. 봄은 따뜻했습니다. 서연과 하은이는 진우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2층 작은 방에서 셋이 함께 살았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석이 쫓아오는 꿈, 다시 맞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괜찮아, 서연아. 꿈이야. 아빠가 여기 있어. 진우는 밤마다 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심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회복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1달, 2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도 조금씩 늘어났죠. 아빠, 오늘 하은이가 방긋 웃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천재네. 딸과 아버지는 함께 웃었습니다.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진우는 유모차를 밀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은이는 유모차에서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후 3개월,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하은아, 저기 비둘기 본다. 비둘기. 하은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은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솜씨가 늘었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게. 서연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죠. 나도 행복하다, 서연아. 진우도 웃었습니다. 7월 15일 가정법원.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이서연과 피고 강민석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월 3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진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아빠. 응, 끝났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하은이도 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2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초록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9월의 어느 저녁, 진우는 혼자 철물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하은이는 위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진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과 찍은 사진, 어린 서연이 사진, 그리고 지금의 하은이 사진.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재벌도 권력도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들의 웃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영 씨, 우리 딸 지켜냈어요. 이제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26년 3월, 철물점 앞에 작은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1살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봐. 외할아버지한테 와. 하은이가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진우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진우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딸을 지켜주지 못했죠.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의 작은 신호를, 친구의 숨겨진 아픔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들어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세요. 진우는 하은이를 꽉 안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은이가 외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신호를, 숨겨진 아픔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